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제 중공 특무비사 9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원귀록 이야기.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의 명단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얼마나 싸가지 없는 짓들을 이 중공 특무들이 하게 될까요? 지난 편에서 이제 고문 기술자 요 휘림이 자기가 고문 기술자지만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는 별 미친 개소리를 짓거리는 장면으로 끝났는데, 공산주의자들이 어째서 이렇게 사람 때리고 죽이고 괴롭히는 것에 꺼리낌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약간의 이제 그 배경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방송 그 드라마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 고문 기술자 요휘림의 이런 경험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것들을 주인공 진한파에게 털어놓는 그런 스토리죠. 진동모, 두 눈을 감는 걸 보니 또 어머니처럼 날 위해 기도하는 거요? 그렇소. 당신의 죄악을 씻기 위하여 또 장봉민의 죽은 귀신에게 내세에 가서 당신 좀 잘 봐달라고 말이오. 동무 믿지요? 아니요. 그걸 믿을 수 있어? 그래, 내가 사람 때려 죽인 것이 죄악이라면 당신이 평생을 두고두고 기도해도 그 죄악은 씻어버릴 도리가 없죠. 아무 사정도 없이 죽인 사람이 장봉민이 하나가 아니오. 이 점은 말할 것도 없고 근래에 이 상해를 중공이 접수한 이래로 극히 짧은 세월이었으나 나뿐만 아니라 공산당이 죽인 저 사람이 몇천 몇만 명이지 헤아릴 수 없을 거요. 그러면 나 같은 건 고사하고 우두머리 양부장이나 모택동 같은 염라대왕 중의 대왕들은 어떻게 하오? 동무, 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동무의 상해 접수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그 원기록 이야기나 들려주길 바라오. 그렇소? 그렇다면 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바로 원기록의 제작자는 내가 장본인이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제3자에게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야말로 전부가 특급 비밀이니까. 아, 글쎄, 서로 같이 한 솥에 밥을 먹고 있으면서 그 무슨 특급 1급이요. 어서 이야기는 하시오. 그럼 이제 정교 빌딩부터 말을 하겠는데, 참 세상에서 내 그놈처럼 어리석은 놈은 처음 봤어. 그건 바로 상해가 해방된 후 2, 3주일밖에 안 됐을 때의 일이죠. 그때 뭐 세상이 뒤바뀐 지 한 달도 못 되었을 때라 인민폐, 미국 달러, 황금 증권할 것 없이 암시세가 막 뛸 때의 일이죠. 그때 양 부장과 경제보위부에서는 이것은 반드시 국민당 경제특무들의 장난이니 그 반동분자들을 뿌리 뽑아야 경제 안정을 시킬 수 있다 생각하고 번개같이 행동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투기업자의 소굴인 증교빌딩을 포위하고 현행범 혐의자 할 것 없이 약 700여 명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전부 경제특무로 간주하고 처결해버렸죠. 그때 상부에선 두 가지의 지시가 내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그네들로 하여금 국민당 경제특무조직의 경과와 최근 경제교란에 가담했던 사실과 음모를 실토케 할 것. 둘째로는 만약 전항의 목적 달성이 안 될 때는 그네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교란에 가담했던가 방조한 자세한 사실과 거기에 관련된 자들의 성명, 직업, 주소를 철저히 조사할 것. 그리하여 이 두 가지의 목적이 달성 안 될 때는 여하간 고문과 독형을 가해서라도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통에 걸려든 놈 가운데 유건원이라고 아주 어리석은 자가 그때 달러 장사와 정권으로 돈풀이나 벌었는데 붙잡혀 들어왔단 말이오. 평생 처음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받고 독형을 겪고 나니 죽을 지경인데 하루는 조사관이 그를 살살 달래면서 자기는 국민당 경제특무였다는 것이 틀림없고 경제교란 활동에 가담하였다는 것만 솔직하고 간단히 승인하면 무죄 석방을 시켜준다고 꼬이는 바람에 홀딱 넘어갔단 말이오. 아니 그래, 아무것도 아니었던 한 장사꾼 놈이 그런 걸 딱 승인하고 나니 취조관이 그걸 그대로 둘 리가 있겠어? 겨우 죽지 않을 만큼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는 있는 사실을 없는 사실을 마구 써가지고 완전히 날조된 범죄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넘어왔으니 우린들 그걸 그대로 넘길 수 없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도 고문을 몇 번 했더니 아니 나는 국민당 경제특무가 아닌데 그걸 했다고 하면 꼭 석방해 준다는 바람에 꼬임에 넘어가서 거짓말한 거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억울해요. 아이고 사람 살리시오. 당신들 이민정부라면서 왜 이렇게 백성을 괴롭히오? 이렇게 꼭 가탈만만 되풀이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놈은 교활한 놈이 되다 앞서 실토한 걸 모두 부인하는 놈으로 알고서 비행기 태우는 고문을 하다가 죽여버리고 말았죠. 하하, 세상에 뭐 그런 어리석은 놈이 또 어디 있겠어. 그렇지 않소 진동무? 누가 아니라오. 그렇게 죽은 놈들이 부지기수일 거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이 또한 그야말로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이 소위 애중부 인민폐 위조 사건에서 생긴 일인데 정말 기막힌 일이더군요. 그 사건의 유력한 관련자로서 장달령이라는 60세가량의 노인이 하나 있었어. 그는 남시에서 10여 년간 잡화점을 해오던 그야말로 순수한 장사꾼이죠. 그는 평소에 정치는 모르고 관청 출입이라야 세금 낼 때 세무서에 나왔다 갔다 하는 것 이외에 거의 관리들과의 접촉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의 허물어져가는 2층 판잣집 방이 한 칸 비어있던 것을 구원이라는 사람에게 빌려준 일이 있어서 그가 몇 달 동안 살다가 나갔으나 평소에 좋게 지내던 터라서 그는 이사해 간 후에도 가끔 장로인의 상점에 와서 다리 쉼도 해가고 필요한 물건 있으면 사가기도 했대요. 어느 날 장로인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자금이 없어 장사를 할 수 없다고 신세 한탄을 하니까 구씨의 말이 자기 친척이 지하실에서 돈놀이를 하는데 믿음직한 보증인만 있으면 싼 이자로 돈을 조선해 줄 수 있다 하면서 매번 이자를 한꺼번에 갚으면 4, 5일 이내에 또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수 있다는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처음에는 100만 원을 얻어다가 신용 있게 갚으니까 그 다음에는 300만 원, 또 그 다음에는 500만 원 이렇게 거액을 빌려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은 1000만 원을 또 갖다 쓰고 갚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5천만 원을 빌려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위조 인민폐였단 말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장씨는 물건도 사고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을 돌려주기도 했으나 구씨에게 준 돈만은 대부분 진짜 인민폐를 주었다더군. 사건이 발생된 이후 구씨는 다시 장씨의 가게에는 그림자도 안 보이고 어디론지 행방을 감춰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요. 경찰은 아무리 장씨에게 고문을 가하였으나 구씨의 행방을 모른다고 우겨대고 구씨의 주소라고 말한 곳에 가서 보니까 원래 그 주소에 구씨가 산 일도 없었고 그 부근에 연락처는 가지고 있었지만 경찰이 자기의 뒤를 추적하고 있다는 눈치를 알아챈 이후에는 물론 장씨의 점포에도 딱 발을 끊어버렸다는군요. 그러니 아무리 장로인은 고문을 했댔자 단서를 잡을 수 없어서 장씨의 상점에 잠복 근무도 시켜보고 상당한 기간 애를 써보았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나중에 공안부로 압송했지만 역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내가 있는 곳으로 보내져 왔는데 요는 나의 지독한 고문의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나에게 압송되어 온 장로인의 꼴을 보니 피골이 상접한 산송장이 다 돼서 왔는데 이 도무지 손댈 데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의 집에는 큰 사내 자식이 없고 12, 3세 돼 보이는 어린애가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고 무식한 노파는 볼토리가 없었죠. 그러나 상부에서는 사건 진상의 판단을 내리기를 그와 같이 그에게 위조 인민폐를 거래했던 사실로 볼 때 그 조그만 가게의 노인이 단순한 상행위로만 볼 수가 없고 그 배후엔 장개석 일파나 미제국주의 세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니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 없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겠소? 하루는 그 비틀비틀한 노인을 고문실로 가서 보기만 해도 몸서리가 나는 그 무시무시한 형구들을 하나하나 구경시켰죠. 시뻘겋게 달아있는 화덕, 천장으로부터 늘어져 있는 비행기 태우는 밧줄, 백가죽, 손가죽을 찌르는 꼬침, 노호박대 위에 얼룩덜룩한 핏자국, 물먹이는 주전자, 손과 발가락에 끼우는 육모 쇠젓가락,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전기의자 등등 그것은 분국의 간단한 고문기구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설비란 말이지. 그놈의 영감쟁이 좌우로 몇 번 두루 그 형구를 살피더니 그만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버리고 말았지 뭐요. 나는 그 영감쟁이한테 그렇게 무섭거든 진작 실토를 할 것이지 어째서 우물쭈물 하느냐 하고 호통을 쳤더니 심장에 떨어진 사람 모양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하나님 없어서 나는 지하실 고리대금 업자에게 돈을 빌려다 썼을 뿐이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누가 더구나 청무조직이라니 난 알지도 못할 일이고 모두 사실대로 실토했으니 용서하시오 선생 좋은 일 좀 하시오. 그는 기진맥진하여 땅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애걸을 하더란 말이오. 용서하라고? 어? 옆에 있던 동무가 두 눈을 딱 부릅뜨고 호통을 치면서 응? 이 영감쟁이 맛을 좀 보려나? 어?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 마음대로 골라잡아 맛을 좀 볼 생각이란 말이야. 응? 아이고 사람 살리시오. 빌어먹을 영감쟁이 이마 해치워. 나의 조수는 정말 고문을 할 작정으로 옷소매를 걷어올렸단 말이오. 나는 이렇게 명령을 해놓고서는 한편 생각하니 그 죽어가는 영감쟁이가 무슨 형을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응? 나로서는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 왜냐하면 섣불리 다뤘다가 영감쟁이 죽어버리면 그만이란 말이오. 그럼 나는 임무만수는 못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조수에게 눈짓을 해서 감금실로 다시 데려갔다가 내일 하자 그랬단 말이오. 이봐 영감 오늘이 마지막 고민이 잘 생각하란 말이오. 우리는 이렇게 공갈을 치고 영감을 돌려보냈겠다.
그 이튿날 낮에 다시 그를 고문실로 데리고 나와 엄숙하게 말하였어. 이제 영감의 위조 지폐를 대준 특무의 주소를 정직하게 말하고 위조 지폐를 제조한 영사를 똑바로 말하란 말이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기 저 형구들의 맛을 모조리 보이겠단 말이야. 아이고 알아요 아버지. 난 정말 모릅니다 몰라요. 역시 그는 100마디가 한마디 같은 말뿐이었어. 나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곧 조수한테 고문을 시작하려고 호령을 하고서 일단 가장 가벼운 형벌인 침을 놨죠. 그랬더니 약 20분 후에 그는 아픔을 못 견뎌 기절하고 말았단 말이야. 조수에게 즉시 침질을 중지시키고 냉수를 끼얹어 겨우 그 영감쟁이를 깨어나도록 해놓고 나는 분통이 터져서 조수에게 명령을 했어. 이 빌어먹을 영감쟁이 어서 썩 운동장으로 끌고 나가서 뜨거운 햇빛을 쏘여주란 말이야. 실토를 할 때까지. 조수가 그 영감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전동무께서 빨리 제2실로 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 후에 전화가 왔단 말이오. 그래서 나는 전동무에게로 달려가서 막 이야기를 끝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돌연히 행동대원이 숨이 차서 헐떡헐떡하면서 보고하기를 위조 지폐 사건을 쳤더니 주범 애중부와 종범 구원 등 여러 사람을 체포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구원의 신문에서 모든 사실이 그대로 판명되었는데 그놈은 참말로 지하실 고리대금업자의 돈놀이하는 기만 방식으로서 자금에 쪼달린 상인들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것이오. 그리고 장영감은 사실로 특무 조직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가벼운 형벌밖에 안 받게 됐단 말이오. 그런데 그 영감쟁이는 어찌나 운이 나쁘던지 내가 전동무 사무실로부터 고문실로 들어가더니 벌써 뻗어버렸단 말이오. 참 재수없이. 아마 침을 받은 게 무척 고통스러웠던 데다가 또 갑자기 뜨거운 햇빛을 쏘이니까 기절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저승으로 갔단 말이오. 진동무. 그 영감쟁이야말로 참으로 억울한 귀신이 됐을 거요. 요동무. 그런 억울한 원기가 된 사람이 또 많이 있겠군? 많고 말고? 또 한 놈 경비부 검찰대대의 의무검찰관 마음남이라는 청년이 있었어. 그 뒤에 아무리 생각해도 그놈이야말로 억울하게 죽은 놈이야. 그놈의 아버지는 광서성에서 왕정이 군대에 사단장을 하다가 죽었다는데 그는 일본이 침략하였을 때 성요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부터 군통국 특무 척조과 관계를 맺고 공작을 하다가 일본 헌병대에게 붙들려 감옥 속에 있다가 일본이 항복한 뒤에 겨우 석방됐다는 것이오. 경우대로 말하면 항일 투쟁을 하였으니까 상당히 우대를 해줘야 했을 터인데 겨우 의무검찰관이란 감투를 쓴 것뿐이라고. 생활은 아버지가 맡겨준 유산과 집칸이 있어 밥 걱정은 없었는데 그 의무검찰관이라는 것도 척저기가 죽은 다음에는 줄이 아주 끊어지고 말았다는군요. 나의 견해로 말하면 마음남같이 이런 병아리 같은 것들이야 문제도 될 수 없는 풋내기로 생각하는데도 상부에서는 그가 특무 등기를 한 뒤에 석 달도 못해서 체포했단 말이오. 체포된 죄명은 위장자수를 했다는 거죠. 그의 범죄 세목을 말한다면 첫째로 자수 등기를 한 뒤에 입공 속죄하기 위해 힘쓰지 않은 것, 둘째로는 등기 속에 감시자에게 매일 보고한 사실이 진상과 부합되지 않는 것, 셋째로 이연이라는 묘령의 여성과 사교하고 있으면서도 보고하지 않고 숨겨두었다는 것 등등이었단 말이오. 그런데 그 감시자는 프랑스 공원에서 마음남과 그 여자가 아베크 하는 것을 사진 찍어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 여자는 구모라는 다른 남자와 내통하는 것을 탐지하였는데 그자는 국민당의 특무분자로 혐의를 받고 있던 자였던 모양이죠. 그런데 이연이라는 여자는 오늘은 이 여관 내일은 저 호텔을 매음하며 돌아다니는 음녀로서 안다는 데가 없는 잡년이 모양이었는데 그를 감시하던 동무가 보고하기를 수일 전부터 갑자기 거리에서 보이지 않으며 풍문에 의하면 주산으로 갔다나요? 물론 이연이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는 곳으로 보내왔단 말이오. 그래서 우리는 맡아둔 임무라 또 그놈을 불러다 놓고 구모는 너와 같은 특무 조직에 있지 않았는가? 이연이란 여자는 너와 구모 사이를 연락해주는 래퍼가 아니었던가? 너는 정보를 얼마나 그 여자에게 줘 구모에게 보냈는가? 너 활동비는 얼마나 받았는가? 그리고 구모는 너를 위장자수 시키지 않았는가? 너의 특무 조직 공작원들은 몇 명이나 상해 시대에 잠복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물을 때 그에게 몰래 찍은 사진까지 다 내보여주면서 실토를 하라고 다그쳐 댔으나 그는 여전히 설복주에서 말한 바와 같이 되풀이하고 말 뿐이었어. 겨우 밝힌 것이 이연이는 자기의 종부라는 것. 그러나 그녀가 또 다른 어떤 남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전혀 모른다는 것이었어.
예전에 감시자에게 보고 안 한 이유는 너무 생활이 낭만적이라고 지적받을 것이 두려워서였으며 그녀와는 해방 전부터 관계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에게 돈을 요구해 왔길래 주지 않았더니 그 뒤로 발길을 끊은 후 지금까지 소식을 모른다는 것이었어. 구모에 대해서는 근본도 모르는 사이니까 하물며 특무 공작을 같이 하였다는 것은 시도 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보니 그의 주장은 조리 안 맞는 것이 없으며 우리들이 품고 있는 그에 대한 회의라든가 가설적인 추궁을 깨끗이 부인하고 보니 도저히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상부에서는 마음남의 사건이 결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닐 것이라 단정하고 그가 이연을 찾아내지 않는다든가 구모와의 특무 관계를 실토하지 않는다면 여하간 방법과 수단을 쓰더라도 꼭 밝혀내라는 것이 아니오. 본래 그는 체격이 건장하고 의지가 강하므로 가족 해초리로 100대쯤 맞아도 끄떡 없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노호 의자에 앉히거나 밤낮 이틀 동안이나 거꾸로 매달아 놓더라도 완전히 정신이 혼미되지는 않았단 말이오. 나중에는 그의 손과 발가락 사이에 쇠젓가락을 끼우고 비틀어 살이 패어 피가 흘러도 그는 한결같이 구씨는 전혀 모른다. 이연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왜 이렇게 생사람을 잡으러 가는가? 라고만 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도 우리들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해 주기를 희망하여 자유가 회복될 것도 기대했었으나 나중에는 우리들이 이치에도 닿지 않는 억지 고문을 강행하는 바람에 그 기대도 완전히 잃어버린 모양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고문이 심해지는 만큼 그의 부정적 태도도 더 완강해지고 마지막엔 고문에 못 이겨 그의 신경이 착란되고 분통이 터져서 우리들의 얼굴만 보면 입에 담지 못할 갖은 욕설을 퍼붓고 끝까지 반항적 태도를 굽히지 않고 점점 더 강해지고 1초의 독형을 받는 이보다는 1초라도 빨리 죽여달라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어. 그래서 결국은 강철 같은 대장부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우리들의 기술을 가지고도 이 마음남의 생명을 건 한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할 수 없이 급성적인 고문을 만성적으로 방향을 돌렸죠. 그 해가 바로 1949년의 겨울날이었는데 영하 몇 도였는지는 모르나 얼음이 꽁꽁 언 추운 날에다가 눈까지 펑펑 쏟아지고 있었어. 우리는 그놈을 알몸뚱이로 빨가벗겨 눈 위에 무릎을 꿇어앉히고 선고하기를 너희 놈 몽둥이로 갈겨도 부적각으로 찢어도 침질을 하고 물을 먹여도 실토 안 하는 너희니 이번엔 춥고 차가운 걸 좀 맛보란 말이야. 네가 이제라도 바른대로 실토를 하면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틀이고 사흘이고 내버려 둘 테다. 그러나 그놈은 겨울철에 동태와 같이 꽁꽁 얼어 나가 나자빠지면서도 몇 달 전 그 이야기를 그대로 되풀이할 뿐이었어. 그래서 우리들은 얼어 자빠진 송장을 둘러매고 들어와 정신이 소생되면 또다시 되풀이했지만 역시 별로 신통한 효과를 못 보았기에 그 다음에는 물통 속에 잡아 쓸어놓고 냉수 고문을 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무릎까지밖에 안 차던 물을 차츰 배꼽까지 그 다음에 젖가슴 나중에는 목덜미까지 냉수를 가득 차게 해서 그놈이 시퍼렇게 얼음덩어리로 되어 물속에 엎어지면 끄집어내는 식으로 우리는 최후의 공갈수단을 써보기로 하였는데 실제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범인을 취조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면 사용하는 최후 방법이었죠. 사람이란 누구나 생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있어서 우리는 그 공갈수단을 사용하기 전에 이것을 한번 이용하기로 하였지요. 우리는 먼저 그의 아내와 노모를 붙잡아다가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하면서 5분간의 면담을 허용했어. 과연 그 이튿날은 생각이 많이 누그러진 모양으로 여러 가지로 사정하기를 자기를 바르게만 우리들이 이해해 준다면 반드시 자기는 자유를 회복하게 될 것을 믿는다고 앞날의 생에 대한 희망을 걸고 있는 듯이 애걸을 하더군요. 그러나 그에게 자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만일 오늘 중으로 실토를 하지 않으면 총살형을 집행해버린다는 것을 엄숙하게 경고하였소. 밤 자정녘에 우리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국민당 특무 한 놈과 마음남을 포선으로 잔뜩 결박을 해서 자동차 위에 싣고 교외로 끌고 나갔어. 우리들은 자동차에서 그들을 끌어내린 뒤에 손목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구덩이를 파라고 명령하였죠. 사방은 쥐죽은 듯이 고요한데 오직 두 사람만이 아무 말 없이 땅을 파는 소리만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사람 하나 들어갈 만큼 구덩이를 다 파헤친 뒤에 권총에 실탄을 재어든 경비원들이 주위를 삥 둘러싸고 감시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먼저 그 반동 특무 녀석에게 구멍 속으로 뛰어들어가라고 명령을 한 뒤에 마음남을 시켜서 방금 파헤친 흙으로 그 구멍을 메우도록 하여 산송장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오. 마음남은 방금까지 자기의 곁에 같이 있던 사람을 자기 손으로 생매장을 하면서 손발이 떨리는 모양이었어. 그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걸 생각할 때 앞이 아찔했겠죠. 그러나 이 마당에 있어 무슨 기적이 생기겠소. 그 특무놈을 생매장한 뒤에
마음남도 뒤이어 자기가 판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가라는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소. 한 경비원이 마음남이 꿇어앉아있는 구덩이에 흙을 메우기 위해 시작하여 순식간에 흙은 가슴까지 묻어 올라왔는데 나는 고의로 경비원에게 명령하였소. 잠깐 멈추어. 나는 말을 향하여 엄숙하게 물어봤소. 마음남, 이것이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제라도 바로 자백을 한다면 나는 네 목숨을 살려줄 수 있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방금 눈앞에서 봤지? 너는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도 할 말이 있나? 그는 긴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근본이 없는 일에 내 또 무슨 말 하겠소? 거짓말로 승인하는 외엔 자백할 거 없어. 비록 음성은 낮고 떨렸으나 그의 말소리는 또박또박 분명하였소. 나는 사태가 여기까지 벌어졌는데도 얄밉도록 침착한 그에게 마음속으로 내가 졌구나 하는 일종의 패배감을 느끼면서 왈칵 부하가 나서는 그래 다시 묻어치워버려 하고 명령하니 순식간에 흙은 또 그의 목덜미까지 쌓였소. 이제 몇 산만 더 묻으면 그는 저승으로 가는 판이요. 그때 나는 그에게 또 무슨 큰 은총이나 베푸는 듯이 경비원에게 흙 묻는 것을 멈추게 하고 되풀이해서 그에게 자백할 것을 재촉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소. 할 수 없이 나는 조수를 시켜서 남몰래 그가 간청을 하여 형집행을 하루 연기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흙을 파헤치고 마음남을 구덩이에서 다시 끄집어내어 돌아왔었단 말이오. 역시 그 이튿날 밤도 자정이었어. 우리들은 상의한 결과 다시 다른 방법으로 그를 공갈하기로 했죠. 우리는 다시 또 하나의 사형수를 마음남과 같이 데리고 교회로 나갔소. 사형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기결 사형수를 향해 조수한 사람이 그자의 가슴을 권총으로 겨누고 자백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하고 호통을 놓으면서 공갈을 했소. 그러나 그 사형수는 또 자백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탕 하는 총소리와 더불어 땅 위에 픽 쓰러지고 말더군요. 우리는 미리 서로 상의한 바가 있어서 그 조수가 이어 곧 마음남에게로 권총을 겨누고서 또다시 그런 방식으로 신문을 하였으나 역시 그도 그 이상 자백할 아무것이 없다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란 말이오. 그러나 조수는 권총에 방아쇠를 당겼는데 탕 하는 소리와 같이 역시 마음남도 땅에 쓰러지더군요. 나는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면서 전지로 비춰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의 몸은 붉은 선혈로 물들어 있더란 말이오. 그 뒤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나의 조수놈이 마음남에 대하여는 단순히 공갈이니까 반드시 실탄을 재지 말고 공포탄으로 공갈하도록 특별히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부하가 정신없이 또 실탄을 재고 마음남을 쏘았더란 말이오. 그 뒤에 나와 또 나의 조수는 이 사고로 말미암아 임무를 완수 못하여 두고 혹독한 비평을 받았죠. 마씨가 그렇게 죽은 다음에 오래지 않아서 이연을 붙잡았으며 그 음탕한 여자 특무의 자백에서 분명히 밝혀진 일이지만 정말로 마음남은 특무 등기를 한 뒤로부터는 일체 국민당의 특무 활동에 가담한 일이 없었다는 것과 또 이연은 구모에게 완전히 매수되었으며 특히 마씨와는 돈 때문에 헤어진 이후로는 아무런 내왕이 없었고 완전히 구모에게 생활을 의지해왔다는 것이요. 그것이 판명되었단 말이오. 그러나 구모는 아직 붙잡지 못하고 마씨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으니 진동무 마음남이야말로 죽어서 원기가 되지 않았겠나 말이오. 그런 일이 또 있어 원 세상에. 그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닐 것 같으며 아직도 수천 수백이 있는 모양이었으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내가 도리어 기분이 나빠서 그대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일도 있었던 관계로 일단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일어났다. 요형, 10,000개의 원기가 밤낮없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으니 나는 반드시 당신의 죽음도 좋지 않을 것으로 근심되는데 아무래도 당신은 조만간에 지앙을 모면할 게 없을 것이오. 나는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서로 웃고 헤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여러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이 진한파는 특무 공작의 달인이죠. 정말 이 고문 기술자한테 온갖 걸 탈탈 털어내고 있어요. 가만 보면 이게 막 윽박 지르는 것도 아니고 강압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자백을 받아내는 스킬이 거의 뭐 신기에 달한 진짜 명특무입니다. 죽자 살자 얘를 갖다가 특무기관으로 올린 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네, 잘 보시면은 이제 상해라는 도시 하나에서 불과 몇 달 만에 공산당이 수천 수만 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그 이 특무기관 고문기술자 입에서 나옵니다. 특급 비밀인데 그렇게 술술 다 풀어내고 이게 좀 의외긴 한데 딱 중공 정권이 수립되자마자
곧바로 그냥 바로 뭐 싹 갈아엎어버리고 공산주의 체제를 한 게 아니었대요. 1949년에 이제 딱 공산화가 되고 나서 한동안은 뭐 신민주주의 어쩌고 해가지고 기존의 자본가, 금융가, 사업가 등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좀 우리 함께 일합시다라는 게 그렇게 좀 연막을 쳐가지고 같이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상해 같은 대도시에 이런 뭐 상업이나 사업 또 금융 이런 것들 어느 정도는 좀 묵인하고 있었을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옛날 국민정부 시절에 잔상이 조금은 남아 있었을 때였죠. 그러니까 뭐 달러가 막 황금 증권 이런 게 막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경제보위부라고 하면은 뭐 뭐랄까 이런 상업이나 이런 금융 쪽에서의 이런 특무 공작을 막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남로당 박헌영의 남로당에서 그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막 뿌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정판사 위조 지폐 사건이라고 유명한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체제를 위협하기 위해서 좀 금융 계통으로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죠. 적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또 특무기관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빌딩을 포위하고 이제 700여 명을 잡아가지고 전부 경제특무로 간주하고 다 처벌을 했다는 겁니다. 아, 무시무시하죠. 이 중에서 이제 조사관이 살살 달리면서 순순히 자백을 하면 풀어준다 했는데 개뿔 죽었던 거죠. 안 죽을 만큼 고문당하고 했다고 하면 꼭 석방해 준다는 바람에 내가 말한 건데 난 죄 없어 억울해 사람 살려 니네 인민정부라면서 왜 이렇게 국민을 괴롭혀? 에휴 진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결국 고문으로 죽고 그리고 이제 위조 지폐 사건. 근데 보시면 이게 참 어느 나라나 돈놀이 하는 수법은 똑같나 봐요. 응? 피골이 상접한 산송장 제도로 고문당하고 결국 이제 죽었죠. 죽고 나서야 이제 진범을 체포했다는 거죠. 이 경비부라는 거는 이제 옛날 국민당군, 국민정부군의 상하이시 경비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검찰대대라는 게 전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식 그 용어인 것 같은데 이게 헌병이나 아무튼 뭐 그 군정 간의 그 헌병이나 군사 경찰 같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뭐 검찰총장 하듯이 뭐 그런 검찰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이제 음, 그 검찰대대 의무관, 군의관 같은 그런 거였나 봅니다. 이 사람이 마음남이라는 사람이 보면 아버지가 왕정희 정권 그 군대의 사단장이었으면 이게 참 반동분자 집안 자식이긴 한데 항일 투쟁에 어쨌든 가담해서 활동했는데 아버지는 그 친일 괴뢰 정권 군대 사단장이었고 또 자기는 항일 투쟁을 하기는 했는데 국민당 군통국 특무 개통하고 같이 손잡고 활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정권이 뭘로 바뀌어도 이 사람이 참 인생이 꼬이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 정도 투쟁을 하고도 이직책밖에 못하게 된 게 아마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아베크 한다는 거는 그냥 공원에서 남자 여자 둘이 팔짱 끼고 서실 데이트하는 그걸 보고 그 아베크라고 합니다. 불어예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 나왔네. 풍문에 의하면 레포라는 거는 이제 뭐 연락원 그런 것들. 아유, 상간녀 하나 잘못 사귀었다가 신세 망쳤죠. 이 마음남이라는 사람이. 와, 근데 이 짓을 했는데도.
나중에는 아주 기가 막힌 짓을 하죠. 완전히 뭐 꽁꽁 사람을 다 얼리고 물고문하고. 아이고, 근데 마누라 있는 양반이 그렇게 바람을 펴? 예? 이 국민당 특무는 생매장을 당했어. 와, 진짜. 사실도 흙을 막 목더미까지 막 묻어버리고. 근데 공포탄을 껴야 되는데 실탄으로 잘못 껴가지고 마음남이 죽었던 거죠. 이렇게 간 게 참 덜 고통스러웠을지도 몰라 아마. 근데 어쨌든 죄 없는 사람을 갖다 죽인 거니까 악하다 그죠? 응? 지어지앙이라는 것은 저지른 짓 때문에 당하는 재앙이란 뜻이에요. 딱 세 사람의 일화에서 나오는 증언이지만은 이 짱깨 특무들이 얼마나 사악하게 정말 고문을 하고 누명을 씌워서 사람을 괴롭혔는지 참 엿볼 수 있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덧붙여 이날도 우리 진한파 특무님의 기가 막힌 취조술을 또 봤네. 다음 편에서는 이제 이 중공 특무기관 내부 그 이 화동사회부 내부에 이제 파벌 다툼과 종파 분쟁 같은 좀 약간 진짜 내부자의 증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중공 특무비사 제10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본 게시탐정의 발연기는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